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정신이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서 7시 45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종료가 됐겠죠. 부채한도 협상. 역시나 또 결렬이 된 것은 불보듯 뻔했지만 결렬이 됐고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약간 단기적으로는 이거 좋네 하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멀리 보면 좀 뭐가 보이나요? 좋은 게? 이미 좋은 건 보이고 있죠. 다만 어떤 그거를 믿지 않을 뿐이지, 그쵸. 시장이. 올해는 심플해요. 음. 올해 상반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거. 결국 국민 여건 긴축이 완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사실 위험자산이 상방 압력을 받을 환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상반기는 하반기와 달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신호에 대한 해석들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시 역시 경계심을 가지고 약간 눈치 보기 하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이제 증시를 바라볼 때 제가 선교 조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물가의 피크아웃. 사실 물가는 지난해 6월달 헤드라인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피크아웃은 작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심 항상 높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담들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장금리 얘기가 나오겠죠. 네. 시장금리는 보통 정책금리보다 한 분기 앞서서 피크아웃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4분기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역시 피크아웃을 달성을 했죠. 네. 결국 남아있는 거는 연준의 통화긴축의 피크아웃, 금리 인상 중단인데 5월이든 6월이든 중요한 거는 상반기 때 금리 인상 중단이 단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 가지 선교 조건이 사실 달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 이런 위험자산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그런 모습들을 약간은 지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월달 증시 과거의 격언으로 따지면 5월에는 주식을 세리매.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좀 깨질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사야지 하반기에 웃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지금 사는 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흔들릴 때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담는 게 좋죠. 네. 예. 아마 미국 증시 보시면 의외로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일부 빅테크 종목들은 이건 선방 정도가 아니라 시장하고 따로 맞아요. 예. 국밥이에요. 완전 따로 국밥.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증시 징크스가 깨질 걸로 좀 보고 있고 네. 경계심을 가졌던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5월 FMC 25pp 올렸지만 네.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거를 알려줬고 미국의 4월 고용지표 잘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고용지표가 올해 잘 나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올해는 금리 인상 중단의 막바지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견고한 고용은 작년과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하는 초입 단계, 본격화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이 잘 나오면 연준의 통화 긴축이 강화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예측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게 고용 지표예요. 고용이 잘 나오면 하반기 때 미국이 경착륙에 들어가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애플 실적 예상외로 잘 나왔잖아요. 결국 미국 빅테크 실적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심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1단계로서는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심리, 기대 인플레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5에서 4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2021년도 12월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7%를 상회하게 하는 동일한 시점에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7%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 아래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 내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주식 투자 계속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1년도 5월 달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5%대 진입했을 때 네. 신흥국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3월 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보면 5%대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선진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만 우리가 보통 권역으로 따질 때 선진국, 신흥국 구분해서 투자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별도로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상향, 그리고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봤을 때 신흥국이 더 좋은 여건 하에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근데 좋죠.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이라 하면 유럽 쪽 증시가 사실 신흥국 대비해서 더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뭐 개별 국가를 놓고 보면 음. 그런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었던 네. 부분들이 있죠. 에너지 가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수급 불안에 우려가 항상 따라다녔던 유럽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을 우선시하는데 어차피 선진국 투자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순으로 선호도를 좀 주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놓고 온다고 하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전체 수익률이 월등히 앞서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신흥국이라 하면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뭔가 월등히 앞서가는 그 시장의 반열에 함께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사실 중국 쪽 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올해 2, 3분기 네. 사실 전 반도체 국가 투자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만이랑 한국과 우리나라. 대만. 음. 그리고 이제 3, 4분기 때는 인도와 아세안. 음. 실질적으로 최근 제가 이제 미리 좀 하나 차트를 하나 뭘 봐야 보여드릴게요. 될까요? 혹시 지금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요. 네. 상단에 이게 어. 올해 제가 2, 3분기 때 투자처로서 반도체 국가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반도체 빙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 투자 포인트입니다. 근데 상단에 있는 왼쪽이 코스피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같이 그려놓은 거고 오른쪽이 대만 증시와 수출 증가율을 동일하게 그려놓은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2021년도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추세를 갖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수출 증가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사실 우리나라 증시 역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그 기조를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업턴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수출 증가율과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수출 증가율은 좋지가 않아요. 네. 다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상승 강도가 더 높죠. 그 이유는 반도체 업턴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 챗 GPT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선단 공정을 두고 사실 TSMC 같은 대만의 이제 반도체를 아웃소싱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보다 대만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2, 3분기 때는 한국을 네.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래를 보면은 지금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채한도 협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정너기는 한데 네. 그 결국에는 뭔가 그 줄이겠죠? 그 뭐죠? 예산을 뭔가 줄이겠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항상 매년 발생하는 정치 이슈라서 음. 유독 올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좀 하락하길 바라는 게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락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올해 연초 이후 예상외로 시장이 좋았고 수익률이 역시 거기에 따라줬기 때문에 내심 좀 약간 쉬어갈 수 있겠다는 약간 그런 심리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네. 이 로이즈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막판 타결. 그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판이 언제예요? 막판.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든 이번 주? 대통령 내일 어, 떠나잖아요. 오늘인가요? 오늘 일본 가잖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협상 기간이
15일에서 18일.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고요. 그러나 바이든 근은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19일, 21일 방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2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상하원 모두 휴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일에서 18일 이 기간 동안에 사실 미국 정부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막판 타결, 결국 막바지에 좀 타결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고 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네. 부채 한도 상당폭 상향. 상당폭.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네. 공화당이 주장하는 지출 삭감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먼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부분들을 반영해 줘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막판 타결이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나리오 2번과 시나리오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부채 한도를 소폭 상향하거나 아니면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로 인해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네. 걸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올해 3분기 이내 좀 협상이 타결되는 형태로 가는 형태 염두에 두고 있고 시나리오 4번은 타결이 되지 않아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매년 이어진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시나리오 1번 아니면 시나리오 2번, 3번을 통해서 협상 시간을 좀 벌어서 막판에 타결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타결되는 거는 맞는데 네. 그게 이제 빨리 되냐 아니면 늦게 되냐 이런 상황이긴 하는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공화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일부 좀 반영해서 사실 재무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엑스데이트 현금이 고갈되는 시기 이전에 좀 막판 타결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내년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지금 현재 사실 지난해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기로에 서 있잖아요. 여기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하반기 때 미국이 경착륙에 들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디폴트를 좀 들어가는 수순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거기까지는 하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막판 타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참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있을 아마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죠? 디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S&P 같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네.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거 네. 사실 그거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화면을 하나 띄워주실 네. 수 있다고 하면 하단에 있는 차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 8월 2일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이?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 이유는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그때 당시 16.8% 하락을 했고요. 와. 달러는 초반에는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안전자산 수요가 들어오면서 10월 달까지 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기준 국채금리는 4%대에서 1.7%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등급 강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발생할 거라고 가정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해 얘기를 주지 드리고 마시지. 있죠. 이런 거 아니, 갑자기 이제 없을까요?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당황할 수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정도까지는 두 아니다. 가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좀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고 계속 뭐 양쪽에서는 자기네 주장만 더 펼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될 거고 시장에서는 그 악재가 이제 벗어지고 나면은 하반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시장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건도 조금 나아진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제목을 보니까 방패가 되어줄 무기가 네. 뭐예요? 그게 어떤 이제 무기가 하반기 있는 때 거죠? 제가 뭐 니스콘 국면이 계속 유지될 수 네. 있다고 얘기하는 가정이에요. 방패가 되어주는 무기 이미 먼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올해 상반기 때 달성 가능하다. 네. 물가, 시장금리, 연준의 통화긴축 중단.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정책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요. 제가 하반기 증시 전망을 최근에 했던 자료 중에 하나예요. 올해 하반기 때는 금융여건 긴축 하나, 또 고물가 여파 하나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투자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고 에너지난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는 주거비 하락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마무리 단계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올해 2월달 근원 PC를 통해서 미국은 플러스 실질정책 금리로 전환이 된 겁니다. 연준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 중단과 최종 정책금리 도달에 가까워진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실질정책금리 구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정의 상관관계가 항상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어서 증시의 리스크온 유지에 힘을 실어주면서 3분기, 4분기 증시가 저점을 높여가는 명분이 될 걸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플러스 실질정책금리 도달은 금융여건 긴축 완화, 또 물가 금리 하락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금리, 물가 민감도가 높은 신흥국가, 성장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하반기 때는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5월달 미리 얘기는 드렸지만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5%대 진입한 이후에 신흥지가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네. 올해 3월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5%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흥 증시의 상승 강도는 강화될 요인이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성장주가 좋을 겁니다. 할인율 축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경기 진작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법 이행을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 앞서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혼조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를 담는 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하단에 있는 도시가된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위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팬데믹, 물가, 금리, 성장, 직영학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팬데믹은 이미 종결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가는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소강 상태에 진입한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둔화폭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네. 금리 역시 인플레 압력이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여지가 높고요. 성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고금리 충격에 대한 여파 앞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어요. 완화될 여지가 높죠. 그리고 직영학 관련해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G2 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시가 안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선결 조건이 달성되고 실질정책 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된 거를 하반기 때 증시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발현이 되고 그 방패를 우리가 무기 삼아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상반기 그리고 지금까지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빅테크 위주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고 뭐 일부 이제 소비 관련한 브랜드들도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우리가 유망 투자 대상을 찾을 때는 뭐 어떤 쪽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저는 올해 2분기 증시 추세 전환이 시장에?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망 투자 대상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이 포트폴리오로 접근한다고 하면 주식은 신흥국, 이제 미국 성장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채권은 장기 국채, 원자재는 금, 금? 부동산은 이제 미국 니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상장된 ETF,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내 상장된 ETF를 매칭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혹시 투자자분들이 이 대상들 중에 좀 관심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매칭해서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와 관련된 거는 투자 대상별 접근 부분에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성장주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모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관련된 미국 상장된 ETF를 좀 매칭을 해놓긴 해놨는데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나스닥이 또 여전히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성장주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증시 3대 지수 추이를 보면 디커플링이 나타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S&P 500이나 다우는 상대적으로 처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심플해요. 하반기 때 물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할인율 성장주가. 축소에 따른 성장주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러면 게 또 이유가 3배짜리 사실 텐데.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투자 심리에 따른 선택이기 그쵸.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임의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올해 2, 3분기 때는 반도체 국가가 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과 대만을 추종하는 ETF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매칭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종목별로? 해외 주식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인 릴리, 좋죠. 아마존 그리고 TSMC 정도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챗 GPT 관련된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이제는 챗 GPT 관련해서 오픈 AI 기존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좀 늘리는 부분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챗 GPT를 개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챗 GPT가 출시된 이후로 AI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4나노나 5나노 공정에 대한 주문 증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TSMC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높아질 걸로 좀 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오기 전에 좀 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뭐 아마존, TSMC 정도가 여전히 좀 접근하기에는 좀 편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스타벅스, 메타 플랫폼스, HCA 헬스케어 이 정도가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저희가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얘기를 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 때 여전히 주식을 비롯한 부동산, 위험자산 가격 좀 좋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바탕에는 실질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거 이게 크게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최종 정책 금리 도달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게 올해 발표된 2월 근원 PC 그리고 3월 근원 PC 그리고 PC 기준으로는 3월 PC를 통해서 실질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 미국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식들 투자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료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공유를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여기서 말했는데 여기서 안 돼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자, 보시면 요 자료 사실 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짧은 시간에 브리핑 듣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요 자료는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에 따로 올려둘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찬찬히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